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그 선택이 왜 이런 악몽이 됐을까요? 60대 중반의 김명숙 씨.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시세 15억. 노후를 보장해줄 유일한 자산이었죠. 하지만 지금 명숙 씨는 그 아파트 거실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 둘이 살다가 갔어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부 마이너스 증여 결심까지. 명숙 씨에게는 외아들 준호 38세가 있습니다. 대학까지 보내느라 등록금, 생활비 하나하나 아끼지 않았죠. 졸업 후에도 취업 준비 2년, 결혼 자금 5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보증까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연봉 7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고, 며느리 수진 36세은 학원 강사로 일하며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절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와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꺼낸 이야기.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둘째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전세 사는 곳이 너무 좁아서요. 집을 좀 장만하고 싶은데. 명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른지. 서울에서 변변한 아파트 하나 사려면 최소 10억은 넘는다는 것을. 엄마, 아빠, 저희가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근데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대출 받아봐야 한계가 있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미리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신대요. 나중에 상속보다 세금도 훨씬 적게 나오고. 어머님,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명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나? 하지만 남편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죽고 나면 어차피 준호 내 거야. 그럼 미리 주는 게 낫겠지. 여보. 명숙 씨는 남편을 말렸지만 철수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손주들 잘 키우려면 좋은 환경 필요해. 우리 젊을 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우리 손주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15억짜리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2부 마이너스 세무사 상담과 증여 준비. 며칠 후 가족 모두 세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세무사 박 실장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5억 아파트를 아드님께 증여하시는 거죠? 먼저 증여세부터 계산해 볼게요. 세무사의 계산기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15억에서 5천만 원 빼면 14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여세율이 누진세율이라. 대략 계산하면 증여세만 약 4억 8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억 8천. 명숙 씨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취득세도 별도로 나옵니다. 15억 아파트면 취득세와 지방세 포함해서 약 1억 8천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세요. 그럼 합쳐서 증여세 4억 8천, 취득세 1억 8천, 총 6억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실장님, 그럼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박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먼저 증여하시고 나중에 부동산을 증여하시는 분할 증여 방식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공제가 되니까요. 그럼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수진이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준호가 부모님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6억 6천이면 우리 평생 모은 돈에서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 실장님, 그럼 저희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한 건가요? 증여하고 집도 사려면요. 세무사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6억 6천만 원, 그리고 새로 장만하실 아파트가 말씀하신 목동 쪽 12억짜리라고 하셨죠? 네. 그럼 15억 아파트 증여받으시고 그걸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복잡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증여세와 각종 세금 그리고 새 아파트 구입 차액까지 합치면 최소 7억에서 8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 어머님, 아버님, 현금으로 그 정도 준비 가능하세요? 명숙 씨와 철수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가게 운영하며 모은 돈, 예금과 적금에 있는 돈이 약 5억. 2억에서 3억이 부족하네.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일단 가능한 만큼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세무사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현금 5억은 먼저 증여하시고 아파트는 나중에 증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드님 명의로 새 아파트를 매수하시되 부모님 자금 지원 받은 걸로 정리하는 거죠.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그때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복잡한 계산이 오갔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일단 현금 5억 원을 증여하고 명숙 씨 부부의 아파트는 당분간 그대로 두되 준호 부부가 목동에 새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나중에 여건이 되면 아파트도 증여하기로. 그럼 일단 증여세 신고는 현금 5억 원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5억에서 5천만 원 공제하면 4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 증여세가 약 9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9천만 원. 명숙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억을 주는데 세금만 9천만 원.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3부 마이너스 증여 후 변화의 시작. 일주일 후 증여세 신고를 마치고 5억 원이 준호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리고 세금 9천만 원도 납부했습니다. 명숙 씨 부부의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노후 자금이. 괜찮아. 아직 아파트가 있잖아. 그거 팔면 되지. 하지만 명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 부부는 목동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5억에 대출 7억을 더해서. 엄마, 아빠, 집 계약했어요. 33평인데 정말 좋아요. 준호는 신이 났지만 명숙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5억을 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리고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미묘하게 조금씩.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이사 준비해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던 아들 부부가 바빠진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엄마, 죄송한데 오늘 가구 배송 받아야 해서. 아빠랑 가세요. 전에는 어머니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바로 달려오던 아들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사 준비한다고 바쁜가 보지. 이해해줘. 하지만 이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부 마이너스 돌이킬 수 없는 균열. 어느 날 명숙 씨가 새 아파트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은 정말 넓고 좋았습니다. 새 가구, 새 가전제품들. 거실 한쪽에는 비싼 안마의자까지. 와, 안마의자까지 샀네. 네, 어머님.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요. 한번 앉아보세요. 명숙 씨가 앉아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 얼마야? 300만 원 정도요. 할인받아서 샀어요. 300만 원. 명숙 씨는 자기 집에서는 10만 원짜리 찜질팩으로 허리 통증을 참는데 점심을 먹다가 며느리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애들 학원도 좀 알아봤는데요.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요. 영어 유치원? 그거 비싸지 않아? 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요즘 다들 보내더라고요. 애들 교육은 투자해야죠. 명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들은 5억을 받아놓고 한 달에 150만 원짜리 유치원을 보내면서 정작 돈을 준 부모에게는 병원 한 번 같이 가주지 않는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 씨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실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하거든. 너희한테 5억을 주고 나니까.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받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되고 아빠도 70만 원 정도인데 관리비랑 생활비 하면 엄마, 저희도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나가요. 저희도 빠듯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집 한 채 있으시잖아요. 15억짜리요. 저희는 대출 7억이나 있어요. 명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억짜리 집이 있으면 뭐해? 당장 생활비가. 그날 밤 명숙 씨는 남편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 철수 씨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깊어지는 갈등. 한 달 후 명숙 씨의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명숙 씨는 남편 몰래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한데 이번 달만 50만 원만 좀.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오긴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서. 어머님, 준호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응, 수진아. 사실 엄마가 이번 달 생활비가. 어머님, 저희도 진짜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 관리비. 저희 월급 다 나가요. 어머님은 집이라도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집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어머님, 혹시 저희한테 주신 거 후회하세요? 그럼 돌려드릴까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저희 진짜 바빠요. 죄송하지만 끊을게요. 뚝. 명숙 씨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가 아들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네, 아버지. 너, 엄마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구냐? 아버지, 저 엄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요? 엄마가 생활비 좀 부탁했다며.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진짜 어려워요. 아버지, 어머니는 15억짜리 집 있으시면서 왜 저희한테 손 벌리세요? 저희는 빚쟁이에요, 빚쟁이. 야, 이 자식아. 그 15억짜리 집이 어떻게 생긴 건데? 우리가 30년 넘게 고생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주셨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철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 내가 우리 아들이냐? 아버지, 저 지금 화나서 말 못하겠어요. 끊을게요. 뚝. 철수 씨는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부 마이너스 최악의 날. 2달이 지났습니다. 명숙 씨 부부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철수 씨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숙아, 우리 아파트를 팔자. 여보, 안 되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 15억짜리 팔아서 작은 데로 이사 가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자. 명숙 씨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왜 파세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서 그런다. 그럼 저희한테 먼저 상의하시죠. 철수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의? 너희가 언제 우리 말 들어줬냐? 수진도 따라왔습니다. 아버님, 그 집 파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그 순간 철수 씨가 폭발했습니다. 상속. 너희가 지금 우리 살아있는데 상속 타령이야. 아버님,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닥쳐. 너희 같은 인간들 처음 봤다. 5억을 받아놓고 부모 생활비 50만 원이 아까워.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아버지야말로 15억짜리 집 있으시면서 왜 저희한테. 그래. 좋아. 이 집 팔아서 우리끼리 쓸 거야.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아버지. 나가. 당장 나가. 그날 부자간에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자식. 집착하지 마세요. 늙으면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고 노인정이나 가세요. 뭐? 이 자식이. 철수 씨가 손을 들려는 순간 명숙 씨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 준호와 수지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명숙 씨와 철수 씨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부 마이너스 후회와 깨달음. 그날 밤, 명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기 때 준호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 사진, 결혼식 사진. 여보,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철수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성급했어. 애가 원한다고 해서 5억을 그냥 줘버렸어. 우리 노후도 생각 안 하고. 아니야, 나도 말렸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친구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 상담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난 영희는 명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숙아, 너 왜 그렇게 성급하게 5억을 줬어? 살아있을 때 재산 다 주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나도 알아. 근데 그땐 준호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자식이 간절하게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면 어떡해. 부모도 노후가 있어야지. 영희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작년에 집 도와달라고 했었어. 근데 나는 딱 잘라 말했어. 엄마도 노후 자금 필요하다.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너희가 주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처음엔 아들이 섭섭해했지. 근데 지금은 이해해. 오히려 자기 힘으로 집 마련하려고 더 열심히 일하더라고.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야. 명숙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우리 준호가 고생하는 게 싫었어.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해서. 그 마음은 알아. 근데 명수가 자식 고생 안 시키려다가 부모가 고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어려서부터 다 해주면 자식들이 고마운 줄 몰라. 당연하게 생각해. 내 준호가 딱 그렇게 된 거야. 명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 집은 절대 팔지 마. 그게 너희 마지막 보루야. 8부 마이너스 쓰라린 교훈. 일주일 후, 명숙 씨는 아파트 매물을 내렸습니다. 대신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네 마트 계산대. 65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도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던 명숙 씨는 며느리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비싼 옷을 입고 쇼핑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일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엄마 이제 일해야 해서.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명숙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5억을 준 며느리가 나를 저렇게 보는구나.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마트에서 일하시는 거 봤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응. 엄마,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창피하게. 명숙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창피? 일하는 게 창피하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나이에. 준호야, 엄마가 일하는 건 너희한테 돈 안 빌려고 그런 거야. 그게 창피하냐?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해. 우리끼리 살 거야. 엄마. 그리고 나중에 이 집 팔아도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우리 노후 자금으로 다 쓸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끊는다. 명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우리만 생각하고 살자.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명숙 씨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경비 일을 하며 매달 18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빠듯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준호는 가끔 연락을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는 정도.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거의 모릅니다. 어느 날 명숙 씨는 오랜만에 영희를 만났습니다.
명수가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 응. 이제 마음을 비웠어. 잘했어.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지. 근데 말이야. 가끔은 후회돼. 그때 5억을 주지 말걸. 당연히 후회되지.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명숙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았어. 자식한테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자식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늦었지만 깨달은 거 다행이야. 근데 가장 후회되는 건 우리 부부 노후를 생각 안 하고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야. 준호가 간절하게 부탁한다고 무조건 들어준 거. 명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뭐라고? 준호야, 엄마 아빠도 노후가 있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 재산이야. 내가 정말 집이 필요하면 내 힘으로 최대한 마련하고 우리는 정말 필요한 만큼만 도와줄게. 그게 너를 진짜 위하는 거야. 영희가 명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가 잘했어. 정신 차린 거.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노후 준비 사이의 균형. 언제 주고 얼마나 주는 것이 진짜 자식을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세무사 박 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다가 후회하십니다. 증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의 간절한 부탁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